조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SPL-AL에서 동영상 성분이 주도적이 돼야 된다. 즉 안티페이즈보다 한 6dB 이상 인페이즈가 더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성분이 항상 주도적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고주파로 갈수록 유효 방사 면적이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 센터 쪽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코어형 진동판의 경우에 밴딩 스티프니스가 휨 경도라고 하는 것들이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고, 노드점이. 그리고 평판형 경우에는 그 중앙 부분에서 노드가 발생되고 강한 여기상이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는 콘에서 생기는 형태랑 똑같이 유사하게 그 센터 쪽에 밴딩 스티프니스를 크게 해주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떤 그 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형상이 플랫하다. 어쨌든 뭐 두께로 조절하든 아니면 뒤에다가 이렇게 부가적인 물질을 갖다가 립 같은 걸 더 떼가지고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밴딩 스티프니스가 센터 쪽에는 이렇게 커지고 바깥쪽으로 줄어드는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역률이 다른 진동판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재가 좀 다른 걸로 사용하더라도 그 플랫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이렇게 일어나는 주파수에서 약간 이동 정도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소재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형태는 그대로 나타나고, 손실 개수를 바꾸는 것들도 해결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고 하면 어쨌든 밴딩 스티프니스를 달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질량 분포를 달리하든지. 그래서 반경한 쪽은 어떻게 하고,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뭐 두께 조절, 질량 조절 뭐 이런 식을 해서 밴딩 스티프니스를 이제 그 센터 쪽에는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약하게 이렇게 립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립이라는 것들은 진동판 하단에다가 뭐 좀 덧대주는 거죠. 살들을 부착시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고요. 네. 결국은 뭐 계속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인데요. 우리가 밴딩 스티프니스를 또 쉽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평판형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코르게이션을 주는 거 있죠. 코르게이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잘 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르게이션의 목적이 그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빗살무늬 형태가 됐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휨 경도가 센터 쪽으로 크고 맞도록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얘가 거의 다 가져가는 거죠. 지향계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렉티비티 인덱스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페이퍼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향계수가 이렇게 고주파로 갈수록 지향성이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 그 평판 진동판이지 않습니까?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엉망인 거예요. 엉망.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가죠. 이거 지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 소리가 많이 퍼진다는 얘기죠. 왜냐? 분할 진동 때문에. 그래서 정면보다는 측면 이런 데서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그래프가 다 이야기해요.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파란 거랑 얘랑. 유사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고차의 원주 모드인데요. 이게 이 부분이죠. 높은 부분. 예,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원주 모드라는 것들은 고차에서 원주 모드는 그 주파수 대역을 더 넓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생기면 안 되죠. 이게 가장 낮은 이런 것들이 이제 락킹 모드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원주 모드를 볼 때는 그런 부분들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원주 모드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생기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측면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사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원주 모드는 언제 생기냐고 하면 원주 방향으로 불균이라는 부분이 존재할 때 이 부분 균일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우퍼 갈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원주 모드가 적은데
큰 스피커로 갈수록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아까 서라운드만 봐도 엉망이었잖아요, 이렇게. 그 재질을 동일하게 똑같이 만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고주파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원주 모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고주파수 특성에서 원주 모드가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이제 그 원주 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정축이 있잖아요. 딱 0도에서 이렇게 보면, 감사합니다. 예, 잘 먹을게요. 0도에서 보면 이게 원주 모드 에너지 성분이 있잖아요. 주파수 이렇게 50대 비하로 굉장히 작죠. 정축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비축에서 보면요, 갑자기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축보다는 비축이 훨씬 에너지가 크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0도에서만 특정한 탱글 가지고는 이런 특성이 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을 때는 우리가 실제 공간에 들을 때는 스피커로 들으면 뭐 반사 다 듣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도에서 잰 데이터하고 실제로 듣는 데이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플랫한 계열로가.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닝 윈도우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기 반사음을 이렇게 다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주파수 특성을 찾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죠. 훨씬 크죠? 이거보다는. 이게 50dB 차이인데, dB 차이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비축상에서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축이 더 큰데, 여기서부터는 비축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이쪽보다는. 1kg, 2kg, 4kg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면이 없죠. 8kg도, 16kg도 그렇고. 이렇게 비축상으로 날아가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원주 모드에서 생겨요. 락킹 모드는 아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게 이렇게 필팅이 돼서 만들어져요. 이 고주파 왜곡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아까 마그네슘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피크가 많이 고주파에 나타났죠. 그게 실제로 측정을 하면요. 다 에러로 이렇게. 음압상에서 에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주파수 쪽에는 거의 없는데 아까 피크 나타나는 부분 있죠. 거기 가보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왜곡이 돼가지고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KHD에서. 그래서 강의 피키한 댐핑이 안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음압에서 이제 왜곡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동상의 왜곡으로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음압상에서도 이렇게 하모닉 디스토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댐핑 물질을 부과해가지고 평탄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그네슘 콘에 대한 이야기. 여기는 1%도 안 되죠. 이게 이제 뭐 4% 막. 물론 이게 우리가 저주파 대결에서 우프만 듣는다고 하면 이거 뭐 듣지도 않은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안 쓰죠. 여기 우프 하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쓰나? 여기는 이제 뭐 트위터가 보통 한 3,4km 정도 트위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각형 스피커 부분이에요. 이거 TV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게 사실 이게 분석을 해보면요. 진짜 아까 거는 정말 양반이었구나. 개떡입니다. 개떡. 왜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굉장히 길잖아요. 단축이 있고 장축이 있는데 이게 이거 대비 그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1kg 이상부터 있잖아요. 이제 음질이 엉망이 나옵니다. 이게 그 기계적인 진동의 기계. 다 까먹는 거죠, 이렇게. 20dB면 까먹습니다. 온갖 쓰레기 같은 분할 진동이 다 생기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이게, 그러니까 스티프니스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스티프니스를 갖다가 경도를 잡아주는 부분, 이게 엣지 부분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밑에 이제 바로 보이스 코일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보이스 코일이 요 밑에 있겠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얘 가지고 복원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이제 요 밑에 보면 구동을 이렇게, 이거는 두 군데서 줘요. 여기하고 여기. 이게 구동부가 두 개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힘을 이렇게 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얘 있죠. 얘 탄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특허죠. 이게 뭐 TV 스피커 만드는 업체들 다 이런 걸 만드시죠?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굉장히 이제 딱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한 특허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 너무 이런 게 약한데 그래도 이 구리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프니스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약한 점은. 이거는 센터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잘 나와요.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얘가 이 구리판 얘가 있잖아요. 과연 전체적으로 운동을 제대로 잘하는, 이 취약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보완해 줘야 돼요. 스티프니스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한 것도 많지만 이걸 보완이 되면 정말 이렇게 좋은 특성이 많이 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가운데가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다 이거니까. 이거는 지금 스피커들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보면요. 이 장축으로 길어졌잖아요. 여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같은 위상으로 나와요. 잘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1km에서부터 얘 가는 거하고 얘 쑥 떨어져 버리죠. 이런 식으로. 실제 음압. 실제로는 여기 굉장히 운동 에너지들이 많습니다. 10km, 20km까지도. 근데 음압은 10km 정도부터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죠? 잘 안 나오죠? 나 10km까지밖에 안 보잖아요. 그치? 그쵸?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굉장히 여기서, 보십시오. 이렇게 한 10dB 이상 막, 이렇게 차이가 나오도록 해서, 예. 어쨌든 이게 장축과 단축 차이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이제 레조넌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잘 잡아주면, 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좀 복잡해요. 이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비대칭적이잖아요. 대칭적일 때는 아까 방사모든지 원주면에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쉬운데, 이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오발 타입부터 시작해야 되겠잖아요. 원주형, 이렇게 오발로 생긴 거부터 시작을 해서 사각형이 가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쉽게 나오진 않아요. 아주 복잡 다단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근데 저도 한 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심심해가지고 이걸. 근데 정말 20kg까지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더라고. 몇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축의 방향에서 이렇게 락킹 모드가 있잖아요. 이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죠. 이게 이것도 좀 어떤 것들은 한 3dB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 락킹 모드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장축 방향으로 있잖아요. 아까 긴 방향으로 이렇게 긴축 방향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거는 구동부가 두 개잖아요. 구동부가 두 개일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힘이 과연 같겠냐라는 거지. 같을 것 같죠? 저번에도 한 개 이야기했지만 이 한 개 있잖아요. 한 개 사이를 홀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BL 값을 쭉 측정을 해보면 요 사이도 다 달라요. 이거 다르다고. 그런 부분 일단은 그럼 또 이건 또 같을까요? 이거는? 이 두 개 조건이 똑같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요. 어떤 것들은 거의 붙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긁히는 걸로 가죠. 이런 거 긁히는 것 때문에 아예 그냥 요 사이에 갭 있잖아요. 요 사이 갭을 굉장히 크게 줘요.
이게 중국 아줌마들이 푹, 슉 빼고, 푹, 그렇게 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뺄 때 조금만 틀어서 빼면 이게, 이 사이 간격이 틀어져 버리겠죠. 이 처음부터 수동 공정이라서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크게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축이잖아요. 이 지향각이 넓죠? 장축이잖아요. 지향각이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향성을 좋게 준다 그러면 많이 싸면 지향성이 좁아져요. 많이 싸면 내가 멀리까지 소리를 모아서 주고 싶다 그러면 크게 맞으면 돼, 크게. 그러면 소리가 더 지향성이 더 샤프하게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스피커 제작 시에 이제 진동 방사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아까 했던 거 말한 것들을 다 해서 그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또 측정을 해보고 또 뭐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계속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는 것들이 뭐 가속도도 보고요, 음압도 보고, 음향 파워도 보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뭐 이것도 그 레디얼 성분, 그러니까 방사 성분, 원주 성분 이런 거 다 보고요. 그들 다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는 니어필드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측정 많이 하실 거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 마이크 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측정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하죠. 가까이서 측정하면 잘 된다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주의할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어필드 보고 이제 파필드, 이거는 이제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거, 이제 1m에서 측정하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선형 파라미터는 다 보는 거예요. 예. 이 근거리 이제 이게 근거리 음정 보면 여기서 이제 우프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거리 음장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굉장히 크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거 쭉 하지만 여기 근거리가 되면 가까워질 거잖아요. 이쪽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이게 이제 아까 BA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잴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근데 일률적으로 나오죠. 미라고 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1m에서 이런 거 잴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 안쪽은 굉장히 이제 잴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 재능 위치가 다 다르게 나와, 이렇게. 이게 이제 근거리하고 원거리의 개념은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어디로 볼 거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있잖아요. 스피커의 사이즈가 두 개 같이 곱으로 나타나요. KA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주파수를 보더라도 사이즈가 작으면 원거리로 되는 거고요. 원거리 음장이 되는 거고, 굉장히 큰 거지만 고주파수로 오면 또 원거리 음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정해진, 그래, KA 팩터라 그래야 돼요. K는 주파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A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두 개의 곱이 1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거리냐 근거리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리 음장 같은 경우는 음원의 사이즈가 너무 커. 특히 라인 어레이 스피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크게 이렇게 그 스피커를 뭐 길게 달면 열 몇 통 달면 크지잖아요. 음원 사이즈가. 그러면 가까이서 들으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소리가 아주 나쁘게 들리죠. 좀 어느 정도 멀어져야 파필드가 돼야 소리가 예뻐지지. 그러니까 가까이에서도 굉장히 그 좋은 소리를 듣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컨트롤하기가. 그래서 대형 공연 갈 때는 너무 스피커 바로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 별로 소리는 예쁘지가 않아. 네. 적어도 긴 거리보다는 더 멀어져야 돼.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리 뭐 고주파라고 해도 이게 전체적인 거리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근거리가 굉장히 멀리까지 형성이 되겠죠. 그 이야기. 사이즈가 클 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무향질이 너무 작아져야 돼요. 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기가 적어도 그 장축 길이보다 2배 이상이 돼야 원거리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5m짜리 뭐 스피커가 라이너레가 쭉 있었다고 하면 10m 거리, 무향실 10m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10m 하프되는 무향실. 이게 불가능한 거다, 그렇지? 그 다음에는 이제 포트블 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노트북 쓰잖아요. 스마트폰 이렇게 듣죠? 그것도 다 근거리에서 듣는 거예요. 가까이서 너무 가까이서 듣기 때문에. 그쵸?
저주파수 쪽으로 하면 근거리로 들어간다. 고주파는 원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퍼스널 특히 자동차는 뭐 우퍼는 여기 있고 트위터는 여기 있고 막 그렇죠. 뒤에서도 막 있고 이거는 자동차 내에서는 어디서 들어도 다 근거리입니다. 차 내에서. 그래서 이때 원거리 음장을 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듣는 것 자체, 환경 자체가 근거리 음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왜 근거리 음장을 니어필드 측정을 왜 하느냐고 하면 제일 좋은 것들은 신호대 작업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쵸? 주위의 영향을 별로 안 탄다라는 거지. 직접음이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목욕탕에서 재더라도 웬만한 직접음 성분이 너무 세기 때문에 SNR에 좋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드라이브 특성을 잴 수 있다는 굉장히 룸 반사음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디스토션이 있잖아요. 그거 잴 때는 훨씬 좋죠. 스피커가 갖고 있는 비선형 특성을 재고 싶다. 그런 것들은 근거리 음장에서 재야지. 왜? 그 자체 에너지가 너무 작거든요. 정기적인 특성 말고 음향적인 특성에서 그 음압에서 나타나는 그 스피커의 비선형을 재고 싶다. 무조건 근거리를 써야 됩니다. SNR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임펄스 응답 특성도 잴 때 뭐 이렇게 소위 말해 룸 특성은 안 타기 때문에 윈도우를 씌울 필요가 없어요. 반사음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파수에서 굉장히 높은 해상도가 나오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고주파수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거를 멀리서 보면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여기서 본다고 하면 여기서 이사는 굉장히 큰 거리차가 생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위상 캔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주파수 특성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기는 멀리서 봐버리면 다 거리가 거의 비슷해지죠. 한 점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게 이게 일수면 파필드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니어필드가 돼서 위치에 따라서 다 특정 주파수에서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형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리차들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외에 다른 특성들도 더 있어요. 뭐 음압하고 속도 차이가 뭐 위상이 같게 나오냐, 뭐 다르게 나오냐 그런 차이도 있는데 그건 좀 이야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하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까이 될 때는 일반 음에 측정이 가능해요. 무향질이 필요 없어도 측정이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내가 스피커에 갖고 있는 그 왜곡을 측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어필드에도 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마이크로 스피커 있잖아요.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이어폰 뭐 이런 거. 뭐 마이크로 스피커 조그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반지den장이 워낙 작잖아요. 그러면 이어필드로 세야 돼. 이렇게 가까이 해서. 근데 뭐 이런 스피커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여기 영향이 이제 조금 되는 때에 따라서 좀 다 다르게 나오죠. 근데 예,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평면파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평면파가 되겠죠. 이 내부에서는 평면파가 아닌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역자성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거리가 2배 떨어지면 6dB 쭉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음압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니어필드로 가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의 다 작겠다. 이게 니어필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K하고 A의 벡터로. 이게 각 주파수. 이거는 반경. 이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오메가는 CK에서 보면 K니까 K는 C분의 오메가잖아요. K는 C분의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F. 이렇게 해줘버리면 K는 2파이F에다가 C로 나는 이게 340m/s니까 이게 주파수고 2파이가 붙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주파수예요, 주파수. 이게 상수니까. 그러니까 공간상의 주파수. 파수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근거리인데 하다. 다음에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리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잴 수 있는 이렇게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홀로그래픽이라는 기술이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아주 굉장한 기술입니다.
무향실이 필요 없어요. 아마 향후에는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서브우퍼 잴 수 있는 무향실 전 세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20Hz, 30Hz를 재려면 내가 20Hz, 30Hz를 잴 수 있는 무향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층을 몇 층을 뜯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저번에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7층을 뜯어야 돼. 7층. 7층을 뜯어서 웨지의 길이가 20Hz가 되려면 4분의 란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웨지의 길이가 한 1.5m가 최대예요. 그래서 보통은 70Hz 정도가 그게 차단 주파수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 4m, 5m 해요. 그러면 쭉 늘어날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브우퍼는 무향실에서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KS9 표준에서 보면 잴 수 있는 방법이 뭐 크레인에다가 달아가지고 야외에서 뭐 그라운드 플랜에서 재라. 크레인에 달아서 우퍼를 달고 크레인에 달아서 마이크를 달아서 첫 번째 반사를 최대한 무시할 수 있던 최대한 높이 10m 이상 높이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뭐. 근데 바람 불고 뭐 잴 때마다 약간 다르게 특성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 홀로그래픽 방법을 이용하면 그냥 이런 실내에서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냐고 하면 아까 니어필드라는 게 KA 팩터라고 그랬잖아요. KA. 그러니까 그 주파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한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한치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니어필드에 대한 맥스 주파수인데요. 그러니까 니어필드는 장점이 뭐냐고 하면 저주파수 특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고주파수로 갈수록 에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파필드에서 멀리 재는 것들은 고주파수 특성은 좋은데 저주파수 특성이 이제 아니다. 맞지? 고주파수 특성은 좋은데 반해서 저주파수 특성이 이제 에러가 심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그 K를 1 되는 지점을 본다고 하면 A가 센티미터일 때요. 센티미터일 때 5475분의 A라는 이런 형태로서 보면 이게 상한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cm짜리 우퍼였다. 그쵸? 10cm짜리면 우퍼가 되나? 어쨌든 우퍼로 보면 10cm짜리다 그러면 547Hz 이하까지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위는 보면 안 돼.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위치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어필드를 재면서 스피커를 이렇게 재고 제일 하는 게 고주파 특성까지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파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얘를 1m짜리를 쟀다고 봐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1m짜리를 재면 이게 1000이지 않습니까? 100이지 않습니까? 그쯤에 이게 세게 하면 약간 5Hz 정도까지만 정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스피커가 없긴 하지만 이게 아셔야 돼요. 예, 왜곡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K는 1 정도. 이게 K가 2πf 해가지고 C 있잖아요. 그 공식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폰을 이렇게 더스트 캡에 이렇게 최대한으로 가까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요소 요 사이 이 거리에 따라서 상한 주파수가 정해지고 저주파수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그러면 포트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포트가 있는 경우. 이게 이제 골 때린다고. 두 군데 소리가 다 날 거잖아요. 저주파 쪽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퍼에다가도 재고 포트에다가 재고 따로따로 재는 거예요. 포트 같은 경우는 포트 레저넌스 부분에서만 보면 되겠죠. 더 좁아집니다. 봐야 될 부분들이. 포트에서도 재면이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포트가 레저넌스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위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보면 안 돼. 그걸 보라고 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인데 더 좁게 봐야 돼요. 얘보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포트가 되면 여기상으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돼서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스캔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 굉장히 낮은 저주파수, 20Hz의 저주파수가 제일 미니멈이 되는 데 있잖아요. 그 지점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딱 위치해 놓고 재면 돼요.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 축의 중심하고 이 축의 중심을 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최하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면 20Hz 이하 있잖아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기는 것들. 굉장히 낮게 나오죠. 이렇게 한 10Hz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 지점에서 재면 포트하고 우퍼하고 영향을 같이 또 한 번에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힘든 경우가 있죠. 왜냐 그러면 포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픈 앞에 있는데 포트가 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재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재서 이게 포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까지만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우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징을 하는 거죠. 근데 머징을 할 때, 그러니까, 붙일 때는요, 이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도 봐야 되고, 그 위상축이죠. 위상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위상에도 같이 봐야 돼요. 소위 말해서 임펄스적으로 주고 같이 붙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파수 축하고 위상축을 같이 이렇게, 어쨌든 두 개가 다 나오니까, 계측 장비에서는 두 개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있는다. 여기가 100Hz 정도 부분인데,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내려간 게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주파수 니어필드는 측정이 가능한데, 여기 위에는 이제 상한 주파수는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제 한계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주파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제 1m에서 있잖아요. 1m에서 이제 파필드로 재는 거예요. 그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필드에는 고주파 특성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머징을 시키는 거죠. 지금 사운드 책이든 BNK 펄스든 뭐 웬만한 장비들은 다 이거 있어요. BNK에서는 내가 있는지 확인 안 해봤다. 펄스 쓰시는 분, 이거 니어필드, 파필드 머징하는 기능 있습니까? 펄스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회사에 없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 하시라고.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펄스는 그 BNK 애들은 웬만하면 무향실에서 측정하는 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향실에서는 이런 짓을 할 자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근거리에 재는 거 넘어갔어요. 응? 이제 파필드에서 재는 거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무향실에서 원거리에서 1m에서 재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재면 왜 이게 그 저주파수 특성이 안 좋냐고 하면 이게 바로 반사음 때문에 그래요. 반사음 때문에. 지금 1m, 1m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 1m 띄우는 것도 쉽지도 않죠. 그러면 이게 천장이 굉장히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이게 실호까지 해서. 근데 직접으로 온 거하고 반사되는 거하고 보면 이게 한 3ms 정도의 시간 딜레이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300Hz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하모닉스 성분을 해가지고 300Hz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이렇게 반사 안 생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향실에서 하면 돼요. 그럼 이런 문제 없어요. 근데 저주파수에서 과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무향실은 두 가지를 하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시켜주는 거죠. 차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크라이테리아 있는 거 쓰잖아요. 예? 차음 정도가 얼마냐, 뭐 25냐, 뭐 20이냐 보통 이 정도 보잖아요. 두 번째는 흡음률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발생된 소리를 반사를 하나도 없게, 그게 무향이잖아요. 그렇죠? 무향이라는 말은 어네코익이 돼가지고 영어로 하면 의미는 반사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반사 날아갔던 에너지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웨지 있잖아요. 웨지가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향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형태예요. 그래서 무향지는 들어가면 더워요. 스피커 막 틀어놓고 하면 열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웨지 길이가 흡수하는 건데, 저주파수로 가면 웨지가 길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쵸? 아까 예를 들면 웨지 길이가 1.5m다. 그러면 70Hz 정도까지는 차단이 되는데, 60Hz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로. 그래서 그 차단 주파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 웨지 길이인 거예요, 웨지 길이. 뭐 20Hz 왜 못 만들겠어? 웨지 길이를 한 3m나 5m를 만들면 되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가. 어쨌든 그 저주파 쪽으로 가면 반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면 이 사이에 간격을 멀리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는 이야기한 거는 크레인으로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허공에 십몇 미터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반사함이 없어질 굉장히 나중에 오겠죠. 그러면 인동영상으로 빼줄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로 측정하는 것들은 반사함의 영향을 무향실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무향실에서 차단 주파수 이상에서야 가능하겠지만 차단 주파수 이하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표준과학연구소나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서울대 음향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무향치를 할 때 했는데요. 그게 그 차단 주파수가 70Hz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면 10m 바이 10m 바이 10m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10m 바이 10m 바이 10m가 있어야 한 70Hz 정도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70Hz 이상에서는 완전 흡음이 된다는 거지. 근데 10m를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거 한 3m, 이거 한 3층을 막 뜯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운 거지. 20Hz 되는 무향실을 찌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파필드에서 재는 것들은 이게 고주파수 쪽으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주파수에서는 이렇게 반사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니어필드에서는 저주파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걸로 한다. 그게 니어필드, 파필드를 머지하는 거. 그것도 케이스 스탠다드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해가 다 되셨죠? 그래서 다 붙이면 이렇게 특성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포트, 여기서는 니어필드, 여기서는 파필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이 주파 특성이 나오는데 레이저로 재면 한 방에 다 나오죠. 근데 레이저로 재는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 못 보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그러면 이런 박스에 대해서는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그냥 이게 플랫한 걸로 보고 무한배풀이라고 있잖아요. 보고 우리가 근데 그 유닛 잴 때는 무한배풀로 보고 사실 재잖아요. 유닛 특성 볼 때는 그쵸? 케이스 스탠다드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한배풀로 보고. 예. 아니면 지스박스. 그게 무한배풀을 근사한 거니까. 그런데 넣었을 때 특성으로 보는 건 레이저에서는 금방 되고요. 근데 이렇게 뭐 인클로즈 박스의 회절이라는 거는까지 다 보고 싶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제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머지를 한다. 예? 머지를 할 때 아까 얘기했 것처럼 그 크기는 당연히 가까이 재는 것들은 되게 크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 거를 이렇게 파필드 쪽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야. 파필드가 정한 거니까. 예. 근거리는 1m에서 된 걸 어쨌든 환산하는 게 스탠다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리 쪽은 줄여야 되는 거지.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볼 때 위상 있잖아요. 위상이 이런 것들이 딱 붙게끔 이렇게. 그 크기가 하고 위상을 둘 다 붙인다는 말은 결국은 임펄스적으로 있잖아요. 팍 칠 때 이게 같이 딱 붙였을 때 이쁜 이 모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푹 이렇게 꺼지면 안 되겠죠. 붙였는데. 그래서 이런 툴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하는 방식은. 이거 어디서 자를래? 그러면 몇 헤르츠예요? 그래? 나중에 제대로 붙으니 이게 제대로 안 붙으면 좀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주파수를 갖다가 400일 줄 알았는데 뭐 500, 600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보면 이렇게 맞는 거죠. 그게 뭐 사실 그 연장탓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 무형실이 없어서 스피커를 제대로 측정을 못해요. 측정할 수 있어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근거리 음정을 측정할 때는 이렇게 아까 가까운 데 하나 진다 이게 특성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뭐 로날드 아트라는 애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축상해서 여러 지점을 지정하는 것들 나오다가 이것도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홀로그래피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는 게 이제 2008년도에 나왔으니까 2012년도 뭐 이때 나왔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그 독일 표준에 들어가 버려. 독일 표준에 들어가면요, DIM 표준이 있잖아요. 그거 되면 IC 표준으로 바뀝니다. IC 표준 바뀌면 우리나라는 IC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걸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준은 독일 애들이 제일 먼저 나가요. 그래서 유럽 표준이 독일 때문에 제일 먼저 나가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만든 음향 홀로그래피 머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투 레이어를 해가지고 이게 다 측정을 합니다. 근거리 음정에서 한 점을 제가 슝 돌려주고 슝, 마이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위치는 바뀌면서 슝 돌려주고 슝 돌려주고 슝 돌려주고 슝 돌려주고 계속 이 짓 하면서 이 눌러 다 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이 젠거 이 바깥에서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음장을 다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이 측정하는 공간이 무향실일 필요가 없어요. 1Hz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역까지 얘가 측정을 할 때 쓴 제역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얘가 20에서 20km 졌다 그러면 20에서 20km까지를 다 이렇게 음장을 다 예측을 해요.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부터 라이너에까지 다 잴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재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고 한 30분 정도면 다 재거든요. 어쨌든 스캐닝 하는 겁니다. 홀로그래피 스캐닝 하는 건데 2파일 공간, 4파일 공간에 다 잴 수 있어요. 이걸 어디서 써먹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향실이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개닥질 했잖아요. 이거 재고, 이거 재고, 이거 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다 되냐? 자, 이게 포트블 기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듣는 이 위치는 이걸 기준에서 보면 근거리 음장이에요. 저주파수에서 입장에서 보면 고주파수는 아닌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의 음압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려고 하면 사실 다 재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또 재보고 또 재보고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들리지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거리, 원거리에서 한 번에 다 나와요. 예, 그걸 재면, 아까 얘가 잰 바깥쪽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위치면, 좌표만 딱딱 찍으면, 방위가 고도 얼마 딱 찍으면, 그쪽에서의 1지점에서 주파수 특성, 2지점 주파수 특성이 다 나와요. 소위 말해서 왼쪽에 오른쪽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 있어요. 3차원 폴라 패턴도 다 보여줘요. 이거 지금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향실에서 턴테이블 해가지고 윙윙 돌리면서 하면 이게 나오죠. 결국에는. 그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다 나오는 거지. 스캔만 해주고 나면. 내가 2m 지점에서 보고 싶다. 3m, 3m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걸 하려면 1m 지점 쟁글, 2m, 3m 이렇게 측정한 지점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근거리에서도 나오고 원거리에서 다 나온다는 거지. 지금은 원거리에서만 되니까 근거리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거리에서 재기 때문에 원거리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2D에서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2D적으로. 근데 이 가운데 구멍이 뻥 있죠. 이거는 그 측정점 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레이어 2 레이어 있었잖아요. 유닛 시스템의 그 근처. 그건 내에서는 모르는데 그 바깥에서는 다 예측이 가능해요. 여기도 요거는 모르지만 이 바깥에서는 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가까이서는 우리가 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도 이런 장비가, 제가 이걸 센터 있는 데서 지금 측정 표준을 정한다 그래가지고 서브포를 측정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만들어놨다 해서 정말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무척 놀랐어요. 이거 알고 나서. 이런 장비.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게 어떻게 방사돼 나가는지. 이 주파수 넣고요. 위치만 찍어주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근거리나 원거리나 상관없이 다. 기술들이 참 빨리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비, 이 장비 비싸죠. 근데 한 몇천만 원은 넘게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사실 그 스캐너 해가지고 진동 분석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누가 그걸 했을 겁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죠. 야, 누가 멋있게 만들었더라 그러면, 거기 있는 단주를 알고, 와, 하는데, 내가 그보다 잘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볼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가지고 딱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만들었구나. 이거는 문제구나. 그럼 나는 금방 있잖아요. 기술에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맞으면서 개닥질하면서 배운 사람들은 좀 서러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장비들 해가지고 빨리. 근데 이제 그쪽 갖고 있는 노하우들하고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하고 잘 결합을 시키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중국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온다.
왜냐 그러면 그네들은 하이파이 스피커들 다 생산을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노하우들을 다 알아. 그러니까 장비들도 이게 굉장히 많이 쓰고 하니까 엄청난 이제 오디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스피커 부분에서. 다음은 이제 원거리에서는 그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거는 룸과의 상호작용이야. 이거 예 사실 그 스피커는 그 듣는 그 자체 유닛보다도 룸에서 듣기 때문에 있잖아요. 룸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듣는다고 하면 직접음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초기 반사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초기 반사음은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바닥 반사부터 들어오겠죠. 그다음에 전정 반사, 측면 반사 이런 게 들어온다. 그다음에 이제 후부 반사음들 이렇게 막 당구로 치면 3 쿠션, 4 쿠션 이런 것들이 막 맞고 들어오는 게 막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제 룸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기 듣는 그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음질이라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좋은 스피커는 그 좋고 나쁨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들은 제일 구분하기 쉬운 공간은 사실은 무향실이에요. 무향실에 딱 들으면 좋고 나쁨을 굉장히 구분하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수영장에 갖다 놓고 한 5m에 들으라 그러면 참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좋고 나쁜 스피커는 구분이 잘 되겠지만 그 사이에서 있던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영향들이 같이 끼고 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스피커라는 것들은 내가 사용 환경이 어디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설계된다는 거예요.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거니까 뭐 사실 큰 영향은 없는데, 근데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용도로 만들었냐, 내가 PA 용도로 만들었냐, SR 용도로 만들었냐, 천정형 스피커로 만들었냐, 카용으로 만들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설계될지는 달라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결론은. 네. 처음에 들어오는 게 이게 직접음이겠죠. 딜레이가 됐다가 직접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반사음들이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부 잔향음들이 툭툭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잔향으로 끼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소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는 것, 물론 이게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내가 무향실에 듣는다 그러면 이 영향만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데드하다, 실이 데드하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영향이 크고 약간의 초기 반사음 정도 들어오는 건 되겠죠. 근데 목욕탕이다 그러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인데 멀리서 듣는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게 에너지가 훨씬 크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스피커 특성보다 룸 특성을 더 많이 타게 돼 있어요. CST까지만 보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엄청 많이 졸리실 텐데. 그 CST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화이트 노이즈가 있잖아요. 딱 하다가 갑자기 정지를 시키면 모든 에너지를 갖다 여기시켰다가 정지시키면 이게 링잉이 있는 거 있잖아요. 공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쭉 이어질 거잖아요. 그쵸? 그 공진 특성을 보는 게 아까처럼 AAL에서 보면 이렇게 피크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공진을 쭉 뜰 거라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댐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야기하는 내부 손실이 굉장히 작아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 스피커 특성을 보면 있잖아요. 여기 AL에서도 크게 나오겠죠. 이 주파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몇 개가 있었다고. 이거는 무향실에서 재면 이렇게 나와요. 무향실에서 재면. 자유음장 내니까 반사가 없는 공간이니까 무향실이겠죠. 근데 이걸 갖다 거실에서 들어요. 거실에서. 그러면 이제 새로 없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 되게. 그러니까 룸 특성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때 내가 어느 위치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또 얼마만큼 가까이 듣냐 멀리 듣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냥 아무리 내가 스피커를 이렇게 이게 좋게 만들어 본들 특히 룸에 들어가면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타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비선형적인 특성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제 그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거니까 어쨌든 선형적인 특성, 주파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BA 이런 걸 가지고 바운더리 엘리멘트 있잖아요. 유한 요소, 그 경계 요소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100Hz예요. 막 이렇게 뭐 여기 스피커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럼 여기 보면 이 네 지점이 있잖아요. 네 지점에서 이게 소리가 굉장히 작죠. 예? 공진 모드에서 이렇게 작은 지점 몇 군데가 생긴다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지점들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아무리 좋은 스피커를 튼다고 해도 이 지점에서 들으면 그 음이 안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시청실 같은 경우는 시청실이 작잖아요. 그럼 이런 거 굉장히 큽니다. 내가 그 대학원 때 이렇게 우리 시청실을 짓는다고 한 5m 천장 높이 한 4m짜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사실 5m면 작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바운드리로 치면. 그런데도 그거는 시청실 하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어느 데서 문제가 생기냐. 서브우퍼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나면 소리가 안 나요. 예, 내가 그래 시뮬레이션 해볼 때는 이거 분명히 너무 작을 것 같다는 좀 크게 만들면 안 될까요? 결국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서브우퍼를 갖다가 원래 놔야 될 위치가 아니고 뭐 뒷구탱이 이상한 데도 놔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오게끔 했는데 원래 거기 위치가 아닌데 사실 어디다 놓더라도 별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앞뒤가 바뀌어서 들어야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환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레임을 막 하려고 했었는데 업자가도 불쌍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룸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공짜로 드릴게요. 룸 옵티마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룸 특성을 있잖아요. 그냥 리시드 바운더리로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흡음률 이런 것도 계산 안 해주고 저주파수에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룸 모드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봐도 저주파수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저주파수에서는 거의 뭐 흡음률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딱 되면 스피커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제일 좋다.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를 갖다가 짜자작 계산해가지고 막 지가 막 에러 계산해가지고 이 위치에 놓고요. 이 위치에 들으세요. 이렇게 딱 줘요. 위치만 딱 주면. 그거 없으면 진짜 지가 개닥질을 했어요. 룸모드 얼마 높이 얼마니까 뭐 100 모드부터 010 모드, 001 모드, 110 모드 쫙 계산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걸려도 아마 계산이 안 끝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스피커에서 또 룸하고 또 반사되는까지 다 계산을 하거든요. 룸 모드 그 자체가 아니고 스피커하고 룸하고의 인터페런스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닥질이죠. 그런 컴퓨터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까지 다 돼서 계산을 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고주파 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이렇게 조밀조밀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특성을 잃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600Hz만 가도 이렇게 700, 800, 900